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복숭아 향기 가득한 과수원에서 햇볕 좋은 날은 정자에 앉아 찬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 그게 은퇴 후 삶의 로망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꿈과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변두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서 하루 한 끼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한때 10억을 만졌던 손으로 지금은 컵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30해 넘게 조직에 몸담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웬만한 젊은 사람들 연봉보다 많았고 회사 주식 옵션까지 합하면 연간 수입이 억 단위를 넘나들었습니다. 아이들 유학에 결혼까지 다 시키고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적금, 주식까지 모두 정리해서 남은 돈이 정확히 10억 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 역전이 가능한 돈이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통장 잔고는 7,800원입니다. 10억이 7,800원이 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와는 따로 살고 있어요. 40년 해로했던 아내가 왜 저를 떠나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은퇴 이후 선택에 필요한 실제 사례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지하철역 앞에서 허리를 숙인 채 신문을 나누어 주던 노인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분은 몇 살쯤일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그 노인의 표정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혹시 10년 후, 20년 후 제 모습이 저럴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진 누군가의 상무님이었지만 곧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될 거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회사는 냉정했고 세상은 무심했죠. 후배들은 이미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나이 든 간부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야근과 술자리에 시달린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한겨울 출근길에 얼어붙은 계단에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을 때 병실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즐겁게 살아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요. 이젠 아내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다른 삶이 필요했죠. 귀농을 결심하게 된 건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준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제 또래의 남성이 퇴직 후 전북에서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며 연 수익 1억을 올렸다는 영상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도시는 이제 숨 막혀요. 여긴 자연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카메라 뒤로 보이는 복숭아밭과 깔끔한 전원주택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 영상 이후로는 매일같이 귀농 관련 콘텐츠를 찾아봤습니다. 초보 농부의 성공기, 사과 농장 월 800만 원 수익, 전원주택 라이프.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성공 사례만 보여줬습니다. 실패 사례는 단 하나도 추천되지 않았죠. 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어느 순간부터는 전원주택 블로그와 마을 카페 글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엔 말없이 제 무릎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주더군요. 여기 예쁘지 않아요? 충남인데 복숭아밭이랑 집이 같이 나왔대요. 그 사진 속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들꽃이 핀 밭 옆으로 낮은 돌담이 이어지고 그 너머로 붉은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붉게 물드는 산자락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흰 벽의 단층집. 정말이지 그날 우리는 너무 쉽게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말 저희 부부는 직접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복숭아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멀리 산자락에는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복숭아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삶의 터전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나요? 요즘 정말 많이들 오시네요. 인상 좋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귀농을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좋은 선택이에요. 요즘 다 귀농해서 돈 법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오신 분은 땅만 사놓고도 위탁 농사로 연 수익 3천 넘게 받았어요. 도시 사람들은 돈도 있고 머리도 좋으니까 농사도 잘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귓가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3천만 원이면 도시에서 받던 연금보다 많은 수입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말이죠. 그 순간 이미 저는 성공한 귀농인이 된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열쇠를 놓고 나오는 그날 아침, 저는 현관문 앞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충남의 한 마을. 남쪽으로 햇볕이 잘 드는 3,000평 복숭아 과수원과 단층 전원주택이 함께 붙어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땅값과 집값, 초기 설비비까지 포함해 정확히 9억 2천만 원. 남은 돈 8천만 원은 농기계와 생활비로 쓰면 된다고 계산했죠. 첫 봄, 복숭아꽃이 만발한 밭에 서 있었던 그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해질녘 노을이 산등성 위에 번지고 꽃잎은 바람결에 살며시 흩날리고 있었죠. 아내는 흰 모자에 장화를 신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밭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꿈꾸던 삶이었지. 그날 저녁 아내가 손수 끓인 된장찌개에 막 따온 냉이를 넣어줬습니다. 도시에선 이런 맛 없었지? 웃으며 밥을 먹던 그 시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인생 2막을 시작할 장소라고요. 생활비는 예상보다 줄었고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보던 회색 도시 대신 우리에겐 탁 트인 하늘과 붉은 꽃잎이 있었으니까요. 농장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밭을 돌보고 밤에는 농사 유튜브와 블로그를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복숭아 전정, 시비, 병해충 방제. 생소한 단어들이었지만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주말이면 인근 농장 부부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초보 농부치고는 잘하시네요. 그 말에 아내가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성실해서 그래요. 도시에서도 일 못한다는 소린 안 들었거든요. 농협에서 지원도 받았고 군청에서 귀농인 교육도 신청했습니다. 작은 마을 행사에 참여해 이웃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밤이면 아내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우리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복숭아가 제법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마다 맺히는 걸 보며 우리는 흥분했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첫 수확은 이웃들과 나누고 나중엔 직거래도 해보고 온라인 판매도 하기로 했습니다. 기대는 점점 커졌고 마치 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 복숭아 꽃은 유난히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자라면 올해는 수확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고개를 들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말처럼 3천만 원은 아니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태풍이 3번이나 연달아 덮쳤습니다. 처음엔 낙과 몇 박스 정도라며 넘겼지만 두 번째엔 수확을 앞둔 나무 절반이 뽑혀 나갔고 세 번째엔 창고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새로 지은 창고였는데 수리비만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복숭아 나무에 진딧물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대로 농약을 뿌렸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농약의 희석 배율을 잘못 계산했던 것이었죠.
도시에서 숫자만 다루던 저에게 약 한 대박에 물 10마리라는 농촌의 단위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결국 나무 20그루를 완전히 말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확기엔 연일 비가 쏟아져 복숭아의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갈라진 복숭아, 썩은 복숭아가 대부분이었죠. 겨우 수확한 복숭아를 실을 차량도 구하기 어려웠고 유통업체들은 품질을 이유로 대부분 매입을 거부했습니다. 한 박스에 2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7천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째 망연히 서 있다가 아내가 조용히 묻더군요.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은 거야? 그때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미용실을 정기적으로 다니던 아내가 어느새 촌부인 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장이 난 관수시설, 병해충 방제를 부탁했던 농약업체 미납금 하나하나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만 300만 원이 넘었는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장목반 사람들과도 점점 어긋났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마다 사장님은 원체 잘 사시잖아요 라는 말이 돌아왔고 이 마을에선 우리는 끝내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대해주던 이웃들도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는 게 불편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농부가 말했습니다. 농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고 와서 망하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제가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일 뿐이었습니다. 사업처럼 수치로 따져 정리하던 세상에서 비가 오고 벌레가 생기고 사람 눈치 보는 삶이란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제게 그런 절망적인 어조로 말하지 않았던 아내였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마지막 희망이던 복숭아 직거래 축제에 나갔습니다. 손수 따고 씻고 포장한 복숭아 상자 50개. 차곡차곡 싣고 충남 시내 장터로 향했죠. 이번은 정성 들인 복숭아라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준비해서 가판대를 차렸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벌써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상자째로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가판대만 한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른 농가들의 상자는 하나둘 비워지는데 우리 것만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반나절을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 집 건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더라고.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장사하고 있는 거지 뭐.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제가 이곳에서는 이런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복숭아 하나를 맛본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당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고 올해 농사를 잘못 지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운 복숭아였는데 맛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 둘. 결국 팔린 건 3박스뿐이었습니다.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말없이 상자를 다시 차에 실었고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죠. 여보, 우리 집 팔고 서울로 돌아가면 안 될까?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그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전원 생활을 꿈꾸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던 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되돌아갈 집도 기반도 없었습니다. 10억 원은 과수원에, 장비에, 각종 대출 상환에 묶여 있었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전원 생활이라는 꿈은 더는 탈출구조차 없는 굴레가 되어 있었죠. 그때부터 아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보는 시간이 늘었고 밤마다 자다가 자주 깼습니다. 때로는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농사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냉해로 꽃이 얼어 죽었고 세 번째 해에는 탄저병으로 대부분의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매번 전문가를 불러 상담받고 농약을 치고 시설을 보완했지만 자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때마다 든 비용이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농협 대출, 기계 할부금, 종묘상 외상값, 매달 나가는 돈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입은 거의 없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이자만으로도 월 100만 원이 넘어갔고 원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결에 눈을 떴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신발 옆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올게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과수원, 읍내 슈퍼, 버스 정류장까지 발 닿는 대로 뛰었습니다. 몇 시간 뒤 마을 해관 옆 벤치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혼자 앉아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얼어붙은 손, 퉁퉁 부은 눈. 그 모습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며 미안하다고 말하자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였기에 잠시라도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남은 텅 빈 집, 아직도 농약 냄새가 스며든 창고, 출하 한번 못 해본 냉장 창고와 빚 톡촉장이 쌓인 식탁 위에서 저는 다시 한번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고 7,800원. 모든 걸 잃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더 이상 40년을 함께한 아내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농사도 사업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수원은 경매에 넘어갔고 집은 은행에 압류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아내의 생활비와 제 식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현실이 악몽이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차가운 고시원 벽이 저를 다시 현실로 돌려놓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아내는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그 마을 이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다 귀농해서 돈범이다라는 그 달콤한 말에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연 앞에서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귀농을 꿈꾸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먼저 절대 전 재산을 걸지 마세요. 최소한 도시에서 돌아갈 집과 생활비는 따로 보장해 두세요. 저처럼 모든 걸 걸고 도전하면 실패했을 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둘째,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세요. 3,000평이 아니라 300평부터, 복숭아가 아니라 키우기 쉬운 작물부터 시작하세요. 농사는 경험이 전부입니다. 셋째, 최소 3년은 적자를 각오하세요. 첫 해에 성공하는 농사는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농촌에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은 전원 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귀농을 꿈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저희 부부처럼 마지막 남은 돈과 인생을 걸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절망감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경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